안녕하세요. 복지를 말하다의 박정인입니다. 공공복지 분야의 전국의 벤치마킹의 대상인 곳이 있습니다. 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자치단체인데요. 바로 서대문표 복지라는 브랜드로 전국 복지 사업의 선도적인 모범 사례를 나타내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서울 서대문구청인데요. 오늘은 그 서대문표 복지의 중심에 서 있는 서대문구청의 문석진 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뵙습니다. 네, 뵙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네. 여러모로 우리 사회가 격변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금년은 작년보다 훨씬 더 안정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구청장님 하면은 뭐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같은 자리에서 뵀는데 네. 항상 키가 네, 엄청 크십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동네 아이들은 키다리 아저씨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서울에. 네, 네, 네. 제일 키가 크신 것 같아요, 구청장님 중.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고요. 네. 사진을 저희는 이제 언론에서는 네. 이렇게 뭐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이랑 뭐 이렇게 네, 사진 네. 찍으면은 구청장님이랑 뭐 몇 분이 딱 크신 분이 시장님이 있더라고요. 좀 손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가 주관한 2017년 이 복지 분야 네. 시고 공동협력 사업 분야의 최우수 상도 네. 타셨고 네. 또 서울사회복지대상 등 제가 봤을 때 올해 굉장히 많은 이 복지와 관련돼서 아주 상도 많이 타시고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서대문구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요? 저는 우리 서대문구가 복지를 잘한다 뭐 이런 것이 우리 구민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서대문구가 이제 관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네. 또 민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상들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네. 특별히 이제 복지 전달 체계라든지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하는 이런 측에서는 네. 가장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여러 가지 복지 대상을 좀 많이 주시고 대통령상도 주시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또 우리 그 이제 복지를 실제로 하고 있는 우리 복지사분들이 네. 작년에 최초로 이제 복지사가 만든 상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복지 그 구청장으로 네, 네. 명명하고 그러니까 개인에게 주는 상을 네, 주셔서 네, 네. 하여튼 여러모로 그 민간 분야이든 아니면 정부 분야이든 저희들 서대문을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서대문이 복지를 잘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 그 기반이 딴 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복지에 관한 아니면 이웃에 대한 사랑, 배려 네. 이런 것이 저는 분명히 다른 도시보다는 훨씬 더 강하고 따뜻한 동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구청장님의 그 같이 일을 하시는 우리 네. 구청의 직원분들의 또 아이디어나 네. 어떤 그런 의견 수렴도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복지와 관련해서요? 네, 예를 들면 네. 제가 아이디어를 좀 먼저 많이 내는 편이에요. 네. 이를테면 어떻게 하면 복지사각지대를 없앨까. 그래서 백화점 보듬기라는 사업도 제안을 해서 그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은 대개 보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람은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그러면 수급비가 나가니까. 예. 그런데 법적으로 그 구비 요건이 안 돼서 네. 실제로는 기초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예. 이런 가정들이 많거든요. 예. 이런 가정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웃과 연대해서 돕는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그럴 때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훨씬 더 돋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큰 그림에 대한 제안을 네. 하는데 네. 우리 직원분들은 세세하게 그 사후 관리적인 측면까지 잘 이렇게 팔로우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저는 우리 복지 전달 체계라든지 또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 때 아주 주요하게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서대문구 하면은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이제 네. 서북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대학교도 있고 네. 많은 연령층들이 또 있고요.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만났을 때 구청장님 어떤 이야기 많이 들으세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복지 이야기 듣는 것은 좀 어려운 계층들로부터 이제 듣는 거고요. 네. 아무튼 이제 지역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라든지
또 아니면 교통이라든지 이런 쪽의 민원을 많이 얘기하시죠. 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저희는 복지 분야에 대한 나름대로 자부심이라고 할까 강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가 그것만의 분야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구정의 전체 방향이 복지로 가져가야 된다. 즉 주민의 복리 증진 이거를 줄이면 복지거든요. 네. 근데 이 복리 증진 쪽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른 기능들이 있어요. 교통이든 청소든 환경이든 문화든 이런 게 다 사실은 복지와 결합이 되거든요. 예.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곳곳에 복지적인 측면을 강화해 주는데 다른 분야 같이 결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제안하고 예. 또 아니면 민원으로 내시는 이런 사안들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역 주민들의 그러한 어떤 입장과 또 구청장님 네. 그다음에 직원분들의 생각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다양한 이제 복지 시책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복지 분야 성과를 인정받게 한 정책으로 이 선도 사례를 많이 냈습니다. 네, 서대문이요. 네. 그래서 동복지 허브화 사업이랑 그다음에 백가정 보듬기 사업이라는 네. 게 아주 대표적인 사업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네. 이게 도대체 두 가지가 어떤 건지 좀 이야기해 네. 주시죠. 동복지 허브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허브라고 하는 것이 마치 엔진처럼 어떤 중심인 곳 네. 이런 것이 이제 허브가 될 텐데 결국 이제 동이 저희가 이제 흔히 예전 얘기로는 이제 동사무소 네. 지금 이제 동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되는데 네. 동이 가장 지역 주민을 가깝게 접근하고 있고 또 제일 잘 알잖아요. 네. 그런데 모든 행정의 기능이 구청 중심이거든요. 예. 근데 복지는 동 중심으로 하자. 그래서 동 중심의 복지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저희가 시작한 거죠. 네. 이게 동복지 허브화라고 하는 것은 동이 복지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동에서 하고 있는 일반 행정 기능을 구청으로 이관시키는 겁니다. 예. 이를테면 교통 단속을 하거나 네. 아니면 청소 문제나 뭐 민방위 문제나 이런 것을 다 구청으로 이관을 시켜버리고요. 예. 동에는 복지를 중심으로 해라. 네. 그래서 동장이 복지동장 네. 네. 그리고 민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통장님들을 복지통장이라고 아예 제가 조례를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장님이 명칭이 복지통장입니다. 그러면 통장이 하셔야 될 역할이 뭐냐면 자기 통에 있는 분들을 다 혹시 어려운 분이 없는가 복지사각지대를 찾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동의 기능 자체를 복지로 만드는 이런 걸 했는데 우선 거기에는 그러면 복지를 많이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보내야 되는가? 네. 그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것은 동의 기능 개편, 네. 그리고 행정직도 복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복지직은 과거에는 그 중앙정부로부터 막 하는 그 복지 업무가 이렇게 예. 내려오면 네. 결국은 그 복지 담당이 담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중앙정부가 복지 업무를 하면 할수록 업무가 과정되게 깔때기 효과로 네. 그 직원에게 과중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동복지 허브화 사업을 하던 그 다음해인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복지 공무원이 4명이나 자살한 사건이 예. 있었습니다. 한때 그것은 그런 일이 있었죠. 복지 업무가 과중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직원들의 불행한 일이었죠. 네. 근데 저희는 과감하게 복지 업무를 복지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행정직도 같이 하면서 복지 업무를 보는 분이 컴퓨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현장을 갈 수 있도록 이게 실제로 동네에서 어떤 분이 어려운지 어떤 복지 문제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걸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시스템을. 예. 네. 근데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업무를 구로 이관시키고 복지 업무 중심으로 하게 하니까 당장 복지직 직원들이 그때 했던 이야기가 이제야 자기가 복지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낀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복지직인데 컴퓨터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초수급자인지 아닌지, 네, 네. 기초수급자가 됐으면 또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네, 네. 부양의무자가 또 탈락이 됐는지, 아니면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조정을 해줘야 되는지, 뭐 이런 것만 쭉 보다 보면 하루 종일 컴퓨터만 봅니다. 예. 그것이 복지 업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현장을 찾아가게 되니까 어려운 뉴스를 찾아보고 이 사람이 뭔가 수급비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판단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누가 찾아가느냐 통장님이 제일 잘 아니까 네.
동네에서 통장님이 찾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판단한 것은 그렇다고 하면 이 복지 업무와 가장 중복되는 것이 저희가 보건 업무. 이를테면 방문 간호사가 네. 구청에 있었거든요. 보건소에 소속돼서 방문 간호사를 전동으로 다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복지 직원과 함께 방문 간호사가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고 이 네. 얘기를 듣고 하다 보면 훨씬 더 소통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복지가 된 것이죠. 나중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2개 동을 먼저 실험해서 시작을 하고 예. 그다음에 5개 동을 하고 그리고 전동을 확대를 했습니다. 네. 이런 과정 중에 이제 중앙정부가 느낄 때 가장 서대문이 동을 중심으로 한 복지 전달 체계가 가장 촘촘하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희를 모범으로 청와대에 불러서 프레젠테이션도 시키고 네. 또 저희들 모델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파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나온 모델이 뭐냐면 동에 대한 이름을 예전에는 이제 행정 중심으로 돼 있지만 네. 여기에다가 복지와 행정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연희동 그러면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네. 이렇게 네. 복지 행정을 같이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복지가 중심이니까 네. 복지행정센터로. 네. 네. 보건복지부는 전부 아예 행정 빼자 이렇게 네. 했는데 그때는 행자부죠. 네. 행자부 입장에서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복지와 행정이 반반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저희들 모델을 가지고 찾아가는 복지를 하자라는 개념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네. 줄여서 찻동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가 찻동의 원조 모델이고요. 또 전국적으로 보면 행정복지센터의 원조 모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을 할 때에 백가정 보듬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저희가 어려운 과정을 발굴해내도 현실적으로 법적인 조건이 다 갖춰지지 아니하면 어떤 기초수급자로서 수급비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네. 근데 다양한 어려운 가정들이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 한부모 가정이나 조선 가정이나 아니면 또 뭐 다문화 가정이든 독거 노인이든 또 뭐 미혼모든 아주 어려운 계층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법적 요건을 다 못 갖춰요. 네. 이를테면 부양 의무자가 있는데 네, 네. 이 부양 의무자가 아들이나 뭐 며느리가 네. 있어도 뭐 행부를 하든지 예. 이러면 할머니와 손녀딸이 살아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럼 그런 가정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네. 그럼 이러한 실질적인 조사는 우리 통장님, 방문 간호사 그리고 우리 복지 직원이 해내고 이러한 직원을 이러한 가정을 발굴해내면 이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네. 교회나 사찰이나 성당이나 개인이나 법인이 네. 매월 자립할 때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매월 50만 원을 지원했고요. 예. 이게 조금 더 금액이 좀 과한 것 같아서 평균 30만 원으로 그래서 10만 원도 할 수 있고요. 50만 원도 할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냥 돈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네. 모든 것을 다 금융이체로 그래서 이체를 하려면 그 공동 모금회로 예. 돈을 보내고요. 공동 모금회에서는 지정 후원 결연 계좌로 그 가정을 보냅니다. 배분을. 그러니까, 네. 공동 모금회를 하지 아니하면 네. 이 주어지는 행위 자체가 이게 어떤 세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기부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후원자는 어떤 뭐 교회라든지 사찰이나 성당이나 이런 데서 공동 모금회로 돈을 보내고요. 예. 매월. 근데 그걸 자동이체로 만드는 겁니다. 예. 뭐 매월 돈을 다달할 수 없는 거니까 자동이체로 만들고 자동이체로 그거를 받아야 될 가정에게 통장으로 매월 이체로 보내는 것이죠. 지정후원 결연계좌. 네. 그러면 저희 구청에는 결연하는 중간자만 하지 거기에 돈이 개입되지는 않습니다.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복지의 투명성이 저는 구청장 되기 전부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공인회계사로서 네. 복지와 관련된 기관들 감사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투명성입니다. 네. 투명성이 확보되면 저는 우리 국민들, 우리 이웃은 언제든 손을 내민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만큼 쉽게 마음에 감동이 있는 이런 국민들이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정말 우리 이웃은 어려운 가정을 보면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항상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돕는 과정이 투명하지 아니하면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시스템 설계할 때 가장 투명하게 한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예. 시스템을 공동 모금을 거쳐서 하는 것이죠. 현재 저희가 467가정을 네. 하고 있고요. 네. 지원된 금액이 현재까지 25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1월부터 네. 지금까지 계속되어진 이 프로그램에 저희들 중요한 것은 꾸준히 1년 하고 만 것이 아니고요. 2011년도에 1호부터 100호 가정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1년에 100호 가정 하기는 쉽지 않아서 50호 가정 이상 하는 걸로 해가지고 금년 목표가 500호 가정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네. 저는 500호가 달성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세브란스 병원에서 네. 500호는 세브란스 병원이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미리 예약을 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저희들 백가정 보듬기 사업이 발굴된 사각지대를 저희가 아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법적인 조건이 되면 법적으로 보호해드리고 법적인 조건이 되지 아니하면 백가정 보듬기로 우리 이웃이 지역 안에서 연대를 통해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저희들 통장님들이 왜 보람을 갖냐면 내가 우리 동네 이웃 중에 어려운 가정을 찾으면 어떤 형태는 도움을 받거든요.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것이 2011년부터 꾸준히 했잖아요. 11년, 12, 13, 14, 15, 16, 17. 네. 그래서 7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통장님들도 어려운 가정 찾는 것을 큰 보람으로 알고요. 우리 복지 직원, 방문 간호사 다 보람을 갖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말 서대문구청이 이 복지 정책이나 어떤 그러한 선도 사례를 많이 냈네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뭐 근처에 어느 다른 구를 가더라도 옛날에는 동주민센터였는데 지금은 뭐 복지라는 그 명칭이 다 들어가 있었던 네, 이유가 네, 네. 서대문구에서 이게 전파가 됐다라고 문구청장님을 통해서 제가 또 이해를 하게 네.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구청장님의 어떤 그 구청에서의 수장으로서 대표로서 복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좀 그 사연도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복지를 한때는 무슨 포퓰리즘으로 보는 네. 이념적 접근들이 좀 있었거든요, 우리 사회에. 그런데 그 복지국가로 가는 것이 우리 국가의 전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서대문도 작은 지방정부입니다. 네. 그 작은 지방정부로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목표 자체는 결국은 복지국가 아니면 또 우리 서대문이 복지 서대문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주민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여러 형편에 따라서 그 형편에 맞는 복지적인 욕구를 채워드려야 된다. 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선출직인 저희 구청장은 또 일종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의 이상이 뭐냐고 하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수요인 네.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훨씬 더 우리 사회가 복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국민의 삶에 대한 문제로 받아주신 것 같아요. 저는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부분들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국가의 모델을 스웨덴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웨덴은 복지 국가를 이상으로 삼으면서 43년간 그 3인당 정부가 꾸준히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스웨덴의 복지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전 이거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역동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스웨덴이 43년 만에 이런 복지국가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면 저희는 절반 수준 20년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이 복지 모델을 개발하고 또 국민들과 합의를 만들어내고 또 우리의 조세 체계를 맞춰간다고 하면 저희도 복지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네. 지나다 보면은 네. 그런 것들이 더 성숙해지는 그렇죠. 복지가 성숙해지겠죠. 성숙해질 거다라는 네. 네. 말씀이십니다. 네. 다른 약간 뭐 이런 의견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 뭐 이제 강서구 같은 경우에 특수학교 설립 문제로 조금 뭐 이제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만약에 서대문구에서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아니면 네. 뭐 과거에 있었더라면은 문구청장님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이렇게 대처해 가고 싶으신가요? 정책 행정가로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서대문에 장애인복지관이 남가자동에 있었습니다. 네. 남가자 일동에 있었는데 북안동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북안동은 이제 지하철하고 바로 연계가 되니까 예. 그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분들한테는 훨씬 더 좋지요. 그래서 이사를 오셨는데 그럼 아무래도 이제 지하철역에서 네. 장애인 복지관까지는 조금 좀 거리가 있거든요. 예. 거기 이제 북아현동 주민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장애인 복지관과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지하철에서 거기까지 이동하시게 되니까 네. 장애인분들이 많이 오고 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반대할 것 같지만 우리 주민들은 따뜻이 안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북아현동 주민분들이 장애인 복지관의 운영과 관련돼서 다양하게 참여를 해주시고요. 또 장애인 복지관 행사에 주민들이 다 참여해 주세요. 물론 이제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복지관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었겠습니다만, 전 그런 점에서는 우리 서대문 주민분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안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곳곳에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을 쭉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키움센터라고 해서 네. 장애인을 교육시키는 네. 제과제빵이라든지 네. 바리스타든지 이런 걸 교육시키는 과정을 연희동에 네. 단독주택 두 채를 사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네. 주택지 안에 있거든요. 예. 전혀 반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이 함께 축하해주고 또 저희가 안산 자락길을 만들 때도 이 자락길을 만들었던 기본적 발상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네. 숲속길을 즐길 수 있게 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안산 자락길 올라가는 길에 네. 우리 장애인 바리스타 친구들이 만든 커피를 팔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네. 그래가지고 저희들 그 안산 공원관리사무소를 좀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카페를 만들었어요. 오름 예. 카페라고.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케어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또 이제 남가자동, 홍은동 쪽에 만들고 있거든요. 그쪽 주민분 얘기는 장애인이 와서 불편하다가 아니고 아이고 설계도를 보니까 거기가 우리 집보다 높더라. 그래서 일조권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아이고 좀 신경 쓰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의 반응이 뭐냐면 시설 두르는 거 좋다. 그런데 우리 집이 좀 너무 가려지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이 왔다고 타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지을 때 조망권이나 일조권을 잘 고려해달라. 이런 민원이셨거든요. 저는 우리 서대문이 백화점 보듬기도 그렇게 25억 원이나 2011년부터 이렇게 지원해 주실 정도로 마음이 따뜻한 공동체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좀 더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는 분들, 특히 선출직, 구청장이든 시구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 있었던 특수학교 문제 이런 부분도 좀 더 이제는 이해가 있으셔서 좀 더 품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서로가 양보라는 표현보다는 소통하고 타협하고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이 된 게 아닐까. 너무나 다행이네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서대문구에 이제 가장 대학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뭐 서대문구, 마포구, 그 서북 지역이 대학교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9개 대학이 있는 거라고. 네, 서울에서 제일 많죠. 대학과 이제 지역 사회를 연결한 또 구청의 다양한 사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특히나 이제 학생들이 취업도 안 되고 또 뭐 반값도 사실 비싸고 등록금도 비싸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복지랑 또 연계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떠한 또 서대문구만의 구정 사업이 좀 있는지요? 저희가 일단 그 대학생들, 청년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학이 제일 많은 도시니까 한참 반값 등록금 얘기 나올 때 저희가 그렇다고 하면
그때 이제 반값 기숙사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저희는 대학생 임대주택 사업을 처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생 임대주택을 어떻게 했냐면 데이케어 센터 네. 홍제동 쪽에 좀 가파른 쪽 위에 데이케어 네. 센터가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가파르니까 네. 어르신들이 오시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 공간이 별로 잘 이용이 안 되고 있어서 예. 과감하게 그걸 개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방을 2층으로 해가지고 8개를 만들어서 네. 네. 16명을 입주를 시켰는데 물론 이제 모든 시설을 다 갖추었죠. 네. 뭐 그 여러 가지 주방 시설, 세탁기, 뭐 이런 뭐 에어컨이든 네.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침대까지. 그리고 나선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5만 원을 받은 이런 걸로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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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저희가 제공하다시피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최초의 저는 나름의 대학생 임대주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에서 한. 예. 네. 예. 그래서 16명이 잘 입주를 해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연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했던 사업을 그 천연동 쪽에 네. 그쪽에 이제 주차장 공간을 지하는 그대로 주차장으로 하고 예. 지상에다가 포스코하고 함께하고 헤비타트의 도움을 받아서 대학생 임대주택을 지었어요. 꿈꾸는 다락방 2호점으로. 네. 거기에 46명이 입주가 돼 있습니다. 더 많이 이제. 네. 그런. 그리고 1인실은 10만 원, 2인실은 그대로 5만 원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만 원에 5만 원. 네. 그러니까 보증금이 100이고 월세가 5만 원입니다. 아마 기숙사보다 더 쌀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이 대학생들을 입주를 시켰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교육부에서 서대문구가 대학생 임대주택 사업을 잘 하니까 서대문구와 함께해서 사학진흥재단하고 해가지고 기숙사를 짓자 해가지고 행복기숙사, 네. 연합행복기숙사를 지어서 거기 516명이 입주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서대문에 절반 주세요 해가지고 그 서대문 학생들 많이 입주가 돼 네. 있습니다. 서대문에 있는 대학의 학생들이 물론 이제 대학생들에게 저희가 요구한 것은 지역 학생들을 멘토링 해달라는 이런 조건을 붙이긴 했습니다만 연합기숙사는 이제 월 19만 원인가 이렇게 받고 있을 거고요. 저희는 이제 105만 원 이렇게 받아서 네. 주거복지에 우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창업과 관련돼서 창업. 네. 네.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 네. 네. 이 친구들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원 시장님이 모텔을 하나 이렇게 사주셔가지고 네. 예전에 샤인 모텔이라고 저희들 이제 신촌에 보면 이제 모텔촌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중에 샤인 모텔을 사가지고 개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청년 창업 꿈터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8개의 그 벤처 기업들을 네. 이제 뽑았죠. 예. 그리고 거기에 20명이 입주합니다. 이를테면 한 업체가 들어간 데는 뭐 4인방도 있고요. 네. 2인방도 있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20명이 지금 입주를 했고요. 그분들은 거기서 먹고 자고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업무도 같이 보고요. 예. 예. 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창업과 관련된 그 청년 창업 꿈터를 1호점이 생겼는데 저는 여기에 2호점, 3호점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기숙사를 제 목표는 이제 토대로. 10호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숙사 문제도 물론 연대나 이대 기숙사도 여러 가지 확장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꿈꾸는 다락방을 통해서 대학생 임대주택 사업도 하고 또 졸업한 사람들을 또 창업에 대한 보육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청년 창업 관련된 꿈터도 만들고 또 한 가지는 SH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와 일가라고요. 네. 두 지붕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2군데를 사가지고요. 네. 그걸 이제 SH가 샀는데 좀 이게 평수가 크지 않아서 일반인에게 임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서대문구에 과감하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네. 뺏어온 거네. 네네. 뺏은 건 아니고. 네. 네. 이거 달라고 해서 거기에 청년들을 입주시켰습니다. 거기에 청년 입주는 만 39세까지 입주가 가능하고요. 혼자 사는 청년들입니다. 평수가 7평, 뭐 10평 이래요. 네. 예, 그래서 임대료도 아주 싸게 받고, 예, 그래서 이 학생이 아니죠. 이제 청년들이 들어왔는데 네. 조건이 뭐냐면 결혼하면 나가야 되고요. 네. 어차피 1인 청년이 있어야 되는 네. 거니까 네. 네. 39세가 넘으면 나가야 됩니다. 네. 그 전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청년들이 우선 취직 시험 공부할 때 따로 알바 안 해서 좋다. 또 하나의 그룹은 직장 생활 하는데 정말 뭐 전세금 모으기 힘들고 이런데 여기선 충분히
월급 잘 모아서 전세금 확보하겠다.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그 이쪽 이와 일가라고 하는 청년주택도 저희들의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가장 많은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네. 또 구청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우리가 뭐 영어로 뭐 인큐베이팅 네, 사업 뭐 인큐베이팅 이렇게 하죠. 얘기를 하죠. 네.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또 이 청년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연세대학교 앞에 지하보도가 있는데 그걸 개조해가지고 저희가 창업 카페를 만들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 창업 카페가 이제 창작 놀이센터라는 이름으로 예. 되어져 있는데 네. 많은 세미나도 열리고요, 네. 공연도 하고 있고요. 네. 의외로 버려진 지하 공간이 청년들의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저희가 문화발전소가 그 아까 얘기했던 창업 그 관련된 네. 청년 창업 꿈터에 네. 그 길 따라 옆쪽에 가면 현재 저희가 문화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네. 그 문화발전소는 신촌을 중심으로 한 이 대학생 청년들이 네. 그 앞으로의 어떤 문화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었거든요. 네. 이를테면 뭐 미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연극을 하든 이런 분들이 모여서 기획하고 네. 또 작은 공연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드는 이런 장소가 되겠고요. 또 이제 창천문화공원이라고 현대백화점 앞에 있는 공원이 예. 있거든요. 예. 거기가 이제 저희들은 청년들의 문화 전진 기지로 이렇게 만들 계획으로 저희가 또 계획을 수립해서 네. 또 이제 계속 작업을 할 것입니다. 네. 뭐 제가 다음 질문을 어떤 걸 드릴지 알고선 네. 지금 이렇게 그 지도를 그리시는 네, 것 같은데 네, 네, 네. 결국은 그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연대 앞에 네. 그 지하 네. 보도나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야기해 주셨던 그 놀이터 네. 얘기를 한다면은 생각나는 네. 게 지금 이제 연대 그 앞에서부터 신촌역까지의 그 대중교통 네, 연세로라고. 예, 연세로죠, 거기가. 대중교통여행지구. 그게 이제 몇 년 전부터 해서 지난해인가요? 뭐 아무튼 2014년 1월부터 네.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가 네. 지금 일반 차들은 못 다니고 못 다닙니다. 예, 네. 그 간선 버스나 지선 버스, 그러니까 버스들만 버스만, 예, 네. 노선 버스만 다닐 수 있게 되어 네, 있습니다. 네. 뭐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신촌에 좀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네, 만드신 분명히 건가요? 활성화가 돼 있고요. 네. 물론 이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매출액이나 고객 수나 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네. 늘었고요. 2014년 전에 2010년도 구청장이 되면서 신촌 쪽에 있는 분들하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 신촌이 자꾸 쇠퇴해 가는데 이대로 가면 잘못하면 이제 영원히 회복이 안 될 수 있으니 네. 제가 제안을 했죠. 과감히 차 없는 거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차 없는 거리를 해가지고 실패하면 다시 차 다니게 하면 그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 없는 거리를 하면 세계적인 추세가 도시들이 상권이 활성화되고 네. 회복이 되거든요. 예. 거의 대부분의 도시가 그렇습니다. 뉴욕 맨하탄도 네. 그렇고요. 네. 뉴욕 맨하탄에도 제일 번화한 곳이 차 없는 광장을 이렇게 네. 만들어 놨거든요. 네. 또 코펜하겐에 가도 그쪽은 또 차 없는 거리가 길게 또 돼 있는데 예. 거기만 사람이 많거든요. 전 그걸 보고 우리 신촌도 차 없는 거리를 해보시자고 설득을 했어요. 심포지움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죠. 그래서 마침내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하면서 주말에 차 없는 거리를 하게 됐고요. 그것이 201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년째 이렇게 돼가는데 주말마다 차가 다니지 않으니까 그만큼 공간이 생기고 네. 그 공간이 문화로 채워지는 겁니다. 지금은 다양한 버스킹이 많이 열리고 있고요. 주말마다 저희들 거의 이제 예약을 이제 받아서 하고 있는데 52조가 꽉 찰 정도입니다. 예, 그만큼 문화로 채워지고 있는 공간이고요. 여름이면 물총축제, 네. 겨울이면 크리스마스 거리축제, 그리고 또 중간에 맥주축제라든지 할로윈 축제라든지 대학축전이라든지 왈츠축제라든지 다양한 축제가 열릴 뿐만 아니라 대사관이 야외 행사할 때는 꼭 저희에게 요청합니다. 이를테면 오만 패션쇼, 또 여러 가지 그 일본에서 조선통신사 행렬, 그리고 또 영국 쪽에 그 버킹엄 궁을 네. 또 근위대들 네. 행진하는 퍼레이드, 이런 행사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다른 그 국가들 이를테면 파나마 뭐 이런 쪽에서도 행사를 하자 이런 제안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
대사분들이 저희 신촌의 네. 거리 주말에 활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싱가포르는 또 자기들 오케스트라를 데려와서 저희들 8.15 광복절하고 시간이 또 같더라고요. 네. 그때 즈음에서 저희들이 그 한국과 싱가포르이 함께 콘서트를 연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광장이 열려 있습니다. 저는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실험이 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네. 있다고 네.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잘 확장해 가겠습니다. 일반 이제 서대문 구청장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네. 그 젊음의 거리라고 할 수 있는 신촌 차 없는 거리를 다니다 네. 보면은 네. 또 몰래 가실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가족분들이랑도. 네. 그건 좀 느끼시는 것들도 많을 텐데. 일단 걷기 좋습니다. 뭐 걷는 것도 그렇고 뭐 장애인분들이나 교통 이동약자가 다니기에도 괜찮다고 좋습니다. 느끼시죠? 왜냐하면 네. 저희가 차 없는 거리 그 대중교통 정지구를 할 때 보차도 편차를 없앴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차. 네. 보도와 차도에 단차가 네. 없으면 오히려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는 네. 대중교통 정지구로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속도를 많이 내지 못하게 제한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차도는 각각 한 차선씩밖에 없습니다. 네. 나머지는 보도로 다 확장을 했습니다. 예.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이제 도로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차선을 줄여버린 거죠. 예, 예. 한 차선씩만 예,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차선만 이렇게 쭉 가는 이렇게 돼 있고 양쪽은 다 보도입니다. 네. 근데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예전에 있던 분전함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포장마차 노점상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 포장마차 위험하기도 노점상들도 저희들과 협상을 네, 통해서 키오스크라고 하는 스마트 로드샵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게 어떤 건? 이제 거리 가게인데 네, 네. 양성화를 시켜드린 거죠. 네. 그래서 외국에 있는 그 키오스크처럼 저희들 그 보도에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전기와 수도가 다 통하고 네, 네. 또 이제 실명제로 돼 있고요. 예. 그래서 그 거리 가게가 이제 예전에 28개를 만들어 드렸고 지금 25개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포장마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깔끔하고 네. 또 전체 보도가 넓고 분전함이 없고 하니까 휠체어가 가든 유모차가 가든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예전에 유모차 가지고 연세로 잘 나오기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요즘은 너무 많다 보니까 유모차 또, 많이 네, 가지고 네. 나오시고요. 네. 또 뭐 당연히 주말에 행사하기 좋고 최근에 보니까 그 신촌에서 버스킹을 해야 음악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기사를 봤어요. 네. 그 조회수가 20만이 넘어가는 이런 버스킹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전 문화의 장소를 이제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지방 분권에 굉장히 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지역에서 아무래도 복지 정책을 다양하게 하시다 보니까 지방 분권에 대한 그 의견 또한 문구청장님이 확실하게 뭔가 있으실 것 네. 같은데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저는 이제 시대가 지방 분권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경제 성장이 더 한 단계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저희가 지금 장기 저성장 시대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의 창의력과 지방에서의 어떤 신속함을 이제는 받아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지난 20년 이상 지방 정부들이 다양하게 지방 안에서 실력을 키워왔습니다. 예.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연대하는 힘을 키워왔거든요. 예. 그러면 자기 지역 안의 주민들과 함께 생산성을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 지방 분권이 단순히 어떤 권력 나눠먹기가 아닙니다.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의 권력 나눠먹기가 아니라 권한을 나눠줌으로써 그 권한을 가지고 신속하게 주민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네. 저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도 지방정부로 바꾸고 그리고 지방에 필요한 행정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입법이라든지 복지권을 허용해주고 그리고 지방의 재정을 분권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8대2, 즉 국세가 8, 지방세가 2의 구조를 6대4 구조로 국세가 6, 지방이 4가 될 수 있는 구조로 과감하게 국세를 지방세를 이전해줘서 지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색을 가지고 가장 경쟁력 있게 자기의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저는 굳이 중앙 통제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방의 다양한 독창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함께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사회를
변화 발전시키고 또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데 훨씬 더 잘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226개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모여있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지방 분권 개헌의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강조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운동을 열심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뭐 서울만 해도 강남과 강북에 격차가 있잖아요. 구청별로. 네. 그거에서도 굉장히 서울 나름대로 또 고민이 있는 부분인데. 예전에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를테면 강남에서 생기는 세금을 절반 정도는 다 공유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게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재정분권에 있어서 이를테면 양도소득세를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바꾼다고 하면 지방세가 이를테면 강남북의 문제처럼 서울, 경기, 뭐 부산 이런 중요한 수도권이나 대도시 중심이 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재정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와 도시 간에 재정 조정 제도를 만들고 또 중앙과 지방도 이렇게 재정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지혜를 짜내면 충분히 지방에서의 자발성을 확보하면서 또 동시에 지역 간의 격차도 해소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앞으로 굉장히 문구청장님이 이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청장 임기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지역의 키 큰 구청장님으로서의 그 모습을 또 뭐 더 많은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텐데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떻게 이제 지내실 거죠? 저는 이제 제가 민선 6기에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작년도 있었던 우리 사회의 큰 변화 이를테면 국민이 주인이고 또 국민이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직접적으로 겪었던 이런 시대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주민들도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의 주체가 국민인 것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지역사회 안에서도 민간의 거버넌스, 주민의 거버넌스가 이제 확실하게 작동돼야 됩니다. 주민은 거버넌스로 단순히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집행 과정에도 참여하고 실질적인 주체의 역할을 하실 때가 왔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민간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함께 협조해서 정말로 민과 관이 잘 협조되고 함께 작동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앞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에 더 열심히 경주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구청의 문석진 구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복지에 대한 서대문구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복지를 말하다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